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와서 이렇게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분리 강의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막분리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전 제1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세계 최초로 1962년도에 미국 플루이드 시스템이 개발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재질의 스파럴 바운드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극동석유 지금은 이제 아마 그 S오일, 뭐 핸드오일 그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대산에서 아마 저 물처리 쪽에서 했고, 이제 저는 제가 안암 반도체 있을 때 1982년도 부천, 이제 부천이가 저기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부천 공장에서 최초로 이제 초순수 쪽에 했고, 저가 이제 안암반도체 서울에 있으면서 초순수 쪽을 일본 노무라에서 삼성이든지 저희 안암이든지 최초로 아마 일본 노무라 마이크로 사이언스에서 아마 도입한 것이 최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저희가 1985년도에는 이제 최초로 저희 나라에 이제 어떤 멤버레냐 더블 패스 아로를 제가 미국 어스머니, 그러니까 저기 아마 그 미네아폴리스에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했던 거, 그것은 이제 더블 패스를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더블 패스를 했죠. 이제 저희에 이어서 아마 이제 지금은 SK 하이닉스지만 현대전자에서 더블 패스 아로를 그 당시에 삼강수기에서 아마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멤브레인의 이제 도입 시초는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묻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멤브레인을 좀 공부하려고 우연히 안암 반도체 회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갖고 아마 뭐 미국이고 뭐 여기 저 유럽 쪽이고 일본 쪽에 많은 멤브레인 제조회사를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근데 특히 이제 일본의 아사히 가세이, 마사히 그래서 도요보하고 이제 두폰 같은 데는 이제 아로 멤브레인이라도 hollow fiber 타입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로무라 마이크로, 오르가노, 구리따나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죠. 아마 그 수처리 쪽으로 오르가노, 노무라 같은 데. 제가 1982년도에 일본 노무라 마이크로 사이언스 아직기 공장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노무라 마이크로 사이언스는 삼성하고 아마 우리 안암이 그때 이제 키워준 거 아니겠냐. 그때 이제 당시 그 토미하라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마케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필름텍, 다우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멘텍, 여기 이제 보스턴에 있는 어스머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이드로로닉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하이드로로닉스 같으면 이제 가스라, 뭐 니토데코 같으면 이제 모가미, 뭐 그런 등등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저를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저의 은사죠. MIT에 나오신 분인데, 이제 MIT에 가서 실기 이제 도서관에 가서도 많은 책도 오고, 제가 이제 이분들의 강의도 좀 듣고, 그래서 이분이 저의 은사나 다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까지 저한테 해보고, 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1987년도에 이제 출간을 했었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1988년도,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다고 해서 95년대 제가 생체막을 제외한 합성막,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자 하는 합성막 쪽하고
생체막은 일본 교토대학 나온 남기열 교수가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멤브레인 콘택터라고는 잘 모르고 리티셀이라고는 여러분들이 멤브레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요새는 이제 많이 파퓰러하게 여러분들이 알지만, 제가 97년도에 노스캐롤리나에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세월이 지금 흘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물학적 처리, 그 다음에 EDI가 2007년도에 있었고, 요새 이제 EDI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제가 한번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스 멤브레인하고 베이퍼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을 제가 여수 소비학단지 가서 했을 때 엄청난 사람이 왔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슬라이드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를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우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유체 안에 있는 물질들을 제거할 때는 어떤 방식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기체하고 기체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무슨 기체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 흡착이든지 우리가 이제 흡수라든가 신냉 분리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가스 세퍼레이션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공기를 저 기체 멤브레인에 넣으면 산소하고 질소하고 세퍼레이션이 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행기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은 하잖아. 프레셔 스윙 어섭션, 더멀 스윙 어섭션 이런 이제 흡착 방식 같은 걸 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액체하고 액체끼리는 뭐 여러 가지 동결 건조나 추출 정성 염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멤브레인이 그 적용을 할 수 있다. 또는 기체하고 액체 있을 때는 멤브레인, 또 기체와 고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디캐시피케이션을 탈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체하고 액체하고 있을 때는 멤브레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이 어떤 물질들이 공존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멤브레인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요. 맞분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동력을 이해한 것이죠. 프레셔, 드라이브. 구동력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구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것이 먼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나노 필트레이션, 뭐 UF 등이 있겠죠. UF 등이 있잖아요. 물론 요새 말하는 이제 멤브레인 MBR도 있겠죠. MBR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더 나아가서는 가스 세퍼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첫째 구동력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열을 이용하는 거 있죠. 더멀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한번 써볼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투압을 이용하는 거죠. 오스모틱 드라이브라고 하죠. 드라이브를 이용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버스 오스모시스의 반대.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이 있는 게 포워드 오스모시스라고 하죠. F4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할 거예요. 포워드 오스모시스. 포워드 오스모시스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화를 이용하는 거죠. 차지. 그게 이제 차지 드라이브를 이용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기투석이라고 들어보세요. 전기투석. 일렉트로 다이올리시스라고.
일렉트로 다이알리시스, 리시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멤브레인 세퍼처럼은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그 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뭐가 압력을 이용하는 거, 삽투압을 이용하는 거, 열을 이용하는 거, 또는 이제 전압, 차지를 이용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막들을 갖다가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지금 화이트보드로 쓰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긴급히 제가 자료를 이렇게 써갖고 그냥 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엔 좀 뭔가 여기에 강의하는 시설을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자 분리계가 리퀴드하고 리퀴드 페이스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액체와 액체로 상태로 있을 때는 분리 모드가 흡착을 할 것이냐, 용해도에 의해서 할 것이냐, 분자량에 의해서 할 거냐, 증기압이나 밀도, 이온성, 화학 반응성 또는 생물 처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멤브레인 쪽이죠. 멤브레인 쪽의 분리 방법은 RO나 UF나 DD. DD가 이제 아까는 이제 ED는 일렉트로 다이얼리시스인데 이것은 디퓨전 다이얼리시스, 확산 투석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이제 겔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 있고, 증기압으로는 VD 또는 막이라든가 MOD 막, 아까 그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또는 PV가 뭐죠? 포베이포레이션, 포베이포레이션이라고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멤브레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참고로 시중에 쓰고 있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로막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죠. 아로막 같은 걸 쓸 때 어떻게 쓰고 있어요? 네? 아로막 같은 걸 쓰고 있을 때 어떻게 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로막은 틴필링 컴포지트 멤브레인 TFC 멤브레인을 쓰고 있죠. 폴리아마이드 멤브레인을 쓰고 있는데, 물론 요새는 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그 멤브레인의 그 서페이스 차지가 뭐냐? 대부분의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대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멤브레인들 네거티브 차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퀴드를 액액 분리를 할 때 반드시 그 액체가 네거티브 차지만 있을 거예요. 뉴트럴도 있을 거고 포지티브 차지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지 뭐 우리가 수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폐수 같은 걸 리사이클링 한다든가 해수를 담수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런 멤브레인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말이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액체와 액체는 이제 분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R나 UF나 DD 같은 다량 처리가 가능하고 무기 물질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순도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하고 액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분자 사이즈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나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같은 걸로 하면 되겠죠. 요건 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UF도 어떤 멤버를 쓸 거냐. 우리나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침지형 UF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침지형을 왜 쓰는지 잘 몰라요. 가압형을 써야 돼요. 침지형으로 쓰니까 메인테넌스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트러블이 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와 기체계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스 세퍼레이션이나 베이퍼 퍼미에이션, 이제 이런 거 베이퍼 퍼미에이션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근데 증기를 온도 차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이런 거죠. 흡착력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분리를 굳이 하자면 장단점이 있어요. 막분리를 대부분 쓰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은다 이거죠.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저도 환경을 설계, 디자인 또는 인스톨레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갖고 사인업을 해갖고 핸드오버 할 때까지 내가 그 담당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막을 모르면 막 간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대부분들이 다 갈아요. 가죠? 그러면 우리가 멤브레인에 보통 배슬이 멤브레인이 모델이 804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보통 6개를 넣고 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멤브레인 어레이를 보통 2-1 아니면 3-2-1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멤브레인이 리플레이스를 한다는 결정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당연히 플럭스만 갖고 하느냐? 아니면 리젝션 갖고 하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멤브레인이 퍼스트 스테이지가 먼저 오염이 올까요? 세컨드 스테이지가 먼저 올까요? 서드 스테이지가 올까요? 또 서드 스테이지에서 예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멤브레인이 6개 모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뱅크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 6 어디서부터 멤브레인이 결정을 해야 되냐? 리플레이스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불행히도 에브리띵 바꿔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막분리 시설 해놓은 데 가면은 이코노믹 이밸리에이션이 굉장히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 페이아웃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멤브레인을 세퍼레이션을 도입했을 때 특히 웨스트월에서는 ROI가 3년 이내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브레인의 장점은 뭐예요? 열이나 약품 불안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변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 처리 시간이 짧죠. 대량 처리가 가능하고 막선정 시에 다양한 분리 모드 선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기물질, 무기물질 모두 분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이온 물질도 처리가 가능하죠. 아까 같이 가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비 혼합물, 가까운 비점 혼합물, 상평형 변화 그런 거. 공비 혼합물이 뭐죠? 우리가 물에 에틸알코올이 녹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액체 속의 기체를 에탄올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이제 가압 증류를 쓰지만 멤브레인을 쓰면 어떻게 돼요? 포베이퍼레이션 멤브레인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가압을 주면 어떻게 되죠? 에틸알코올은 한 70도 전후에서 베이퍼로 나와서 컨덴세이션 해갖고 뺄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PV 멤브레인 같은 거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 분해, 농축, 정제가 동시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동물 세포 분리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분리가 가능하다. 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크로스 플로우 방식을 쓴다. 산변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장치 설비가 굉장히 심플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 면적이 적죠.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 신증설 같은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 조작이 가능하고 자동화가 용이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막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멤브레인을 자 우리 울트라 포워드 시스템에 수돗물을 썼을 때 몇 년마다 멤브레인 바꿔요? 대부분이 2년, 길어야 2년이 있거든. 저는 안암반도체 있을 때 미니멈으로 해도 3년이에요. 3년에 30% 갈아요. 전체를 오버하울 하려면 5년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설계를 차근차근 하면서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염, 막힘. 근데 이제 멤브레인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파울링 인덱스, FI, 정확히 말하는 시일트 덴시티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은 뭐죠? 오가닉 파울링이죠. 유기성 물질에 의한 것에 막힘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파울링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시일트 덴시티 인덱스가 less than 5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저는 이제 RO 같은 걸 디자인해서 제발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아라. 그건 매니팩처링 회사에서 주는 소프트웨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저는 RO 같은 거 설계할 때 반드시 산술적으로 계산을 쓰시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유기물질만 멤브레인에 오염될까요? 그렇지 않죠. 무기물질도 오염되죠. 스케일링을 뭘로 해요 여러분들? 랭글러 인덱스에서 해야 한다고. LSI에 한다고.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이 LSI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죠? 멤브레인의 디그레데이션, 막의 노화가 일어나죠. 그건 뭐죠? 프레셔, 템퍼레처, 플락스 여러 가지 그 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멤브레인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막이 막힌다. 물론 파티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염이라는 것은 오가닉이 있고 인오가닉이 있다 그런 거죠. 그다음 막 교환 비용. 아까 같은 멤브레인을 무조건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도 스테이지별로 교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분구, 콘센트레이션 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CP가 일어나고 농축의 한계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해수 담수화를 할 때 뭐야? 대부분들이 36,000 대부분이 토랄 디졸브드 솔리드 TDS를 35,000으로 받았고 드라이빙 포스가 35 정도 35가 오버가 되니까 보통 한 40바 정도를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리카버리 레시오가 아무리 맥시멈을 해도 30에서 50이죠. 뭐 세컨드 스테이지까지 해도. 저는 한국화약 그 인천공장, 지금 인천공장인데 다이나마이트 페이스를 제가 68,000짜리를 제가 RO를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해수율이 얼마나 했냐? 70%를 했어요.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수 담수와 SDI, TDS가 35,000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나중에 디설리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가동된 데가 없어요. 설사 되더라도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콘센트레이션 포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순도 제품은 얻기 어렵죠. 한계가 있죠. 리적션 레이쇼하고 리카버리 레이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고온에 낮고, 고온 또는 낮고 높은 pH, 가혹한 근로 조건이 어렵다. 여러분들 멤브레인 그러면 우리 RO 멤브레인, PA 멤브레인, 요새 이제 셀룰로이스 아이소텐이나 셀룰로이스 트리아세테이트 그런 것은 안 쓰죠. 자, PA 멤브레인으로 볼 때 여러분들 보통 온도가 뭐예요? 40도 이하로죠. 그죠? 그 다음에 10도 이하로 되면 어떻게 되죠? 힐 익스체인저를 설치하죠. 아니다 이거죠. 자, 멤브레인은 여러분들이 80도짜리도 고온에서 쓰는 멤브레인이죠. 제가 우리나라 그 남양나이론? 예, 여성들 스타킹, 브레이저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염색 폐수가 나오는데 그거의 온도가 보통 60도의 폐수가 나와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제가 천안에서 그걸 하는데 80도짜리 온도를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중국 칭타오 옆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제가 설치를 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자, RO 멤브레인도 80도짜리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RO 멤브레인을 굳이 1도에서 설계를 해라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열교환기 써야 된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땅덩어리가 됐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막걸리 시장이 2위 내지 4위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소모가 많아요. 멤브레인 모듈 리플레이스라든가 이 시스템들이 너무 휴지한 거예요. 너무 커요. 네, 뭐 말이 좀 돼서. 그 다음에 정기적인 CRP가 필요하다. 클리닝 프레스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클리닝 프레스 하면 어쩔 때는 구연산이 메인인 걸로 해갖고 이는 오가닉 파울링을 제거하자. 그 다음에 유기물질 그러면 이제 뭐 트리포스페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또는 코스틱 소자를 기본으로 해갖고 클리닝을 한다. 될까요? 안 돼요. 멤브레인의 그 아까 폴리아마이드 그 서페이스에 있는 것은 0.2 마이크론 정도밖에 아주 얇게 코팅이 됐어요. 그거가 스크래치가 나면 금방 여러분들 CRP라 이러면 금방 다시 플락스가 떨어지고 리젝션이 안 좋아진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멤브레인에 대해서 CRP 클리너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잠깐 하면 실트로이라고 썼죠. 원래 몬산토에서 LG가 인수해서 LG 실트로이인데 요새는 SK 실트로이 있었어요. 제가 LG 실트로는 이촌 공장을 허가가 안 나는 데를 저거 리사이클링으로 해갖고 성공을 시켜갖고 세계 반도체 협회가 발표한 적이 있어. 그런 자도 나중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미에 있는 2공장, 3공장도 제가 폐수 리사이클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결같은 게 있어요. 멤브레인 클리너는 저가 처방해준 것만 써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지만은 아마 2014년 정도까지인가 아마
저 아는 분한테 그 클리너를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멤브레인이 오염이 된 것은 각 회사마다 카스토마들이 쓰고 있는 물이라든가 폐수 같은 폐수 성상에 적합한 어떤 클리너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샷다운 할 때 막 성능 유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서울, 추석 때 여러분들 멤브레인 같은 거 샷다운을 해놔, 시스템을. 그럴 때 어떻게 해놓습니까? 그냥 물만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 멤브레인이 삼투압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을 때 어떻게 돼요? 숨이 죽는다 그러죠. 숨이 죽는데 소금을 어떻게 할까요? 소금을 씻어내버리면 배추가 약간 그대로 숨 죽인 상태로 안 있고 다시 어떻게 삼투압이 일어나고 배추가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멤브레인이 그렇게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샷다운 프로시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RO 시스템에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스케일 메리트가 없어요. 처리량은 막 면적의 비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해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 막걸리 시장이 2위 내지 4위라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 설계한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설계한 사람 없어요. 뭐 좀 죄송하지만 요새 대산에서도 해수 담수를 몇십만 톤을 해요. 근데 수자원 공사에서 건데요. 근데 그 설계 서류를 제가 이제 서산의회에서 갖다 봤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뭐 앞으로 1년에 하는 설계를 해갖고 하지만 거의 과연 돌아갈 거예요. 왜 그런 외국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해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저는 옛날에 경원대하고 동남보건대에서 제가 환경 쪽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개민교수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멤브레인을 강의할 때 그 직원들은 전부 다 대기업으로 제가 아마 취직한 사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마학회가 있고 그러지만 멤브레인을 가르치는 학과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식 과목으로 하나째라도 가르친 데 있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 제가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전문가 없는데 무슨 경험이 있을 것이고 전부 다 외국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멤브레인 시스템이, 제가 현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가 있을 때보다 더 기술이 디벨로프가 안 되고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제가 데리고 있던 동료들이 지금은 이제 요직들이 뭐 심지어는 부사장도 되고 그랬던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 옛날이 그랬다고 저보고 다시 현장에 컴백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갖고 온 것은 내가 뭐라 그럴까, 설계한 것에 대해서 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겠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다가 좀 글씨를 썼지만 이제 좀 설계에 좀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설명하는 거에 좀 뭔가 화면 같은 게 나쁘지만, 저한테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갖고 오셨으니까 언제든지 이 강의 끝나고 물어갖고 제발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멤브레인 시스템을 좀 수출을 해보자. 우리나라 수출해요?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어디는 가니까 외국의 우수한 회사가 와서 메인테넌스 오퍼레이션 같은 거 운영을 해요. 저희 회사,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답게 우리가 앞으로 환경 쪽도 격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많았는데 이상 마치고 제 3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